네, 지난 시간에 광합성 시작했었죠. 네, 동영상을 통해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합성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사실 뭐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걸 잠깐 리뷰하다 보면은 광합성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단백질 안에 클로로필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클로로필이 빛을 받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포토센스타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로필이 그 틸라코이드 막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냥 C라고 적을게요. 클로로필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 치면은 빛을 받으면 어떤 클로로필이 익사이테이션 될지 모르겠지만 빛이 들어온다. 그럼 얘가 익사이테이션이 되겠죠. 그러면은 인접한 클로로필에 전달해주고 전달해주다가 이쪽에 있는 최종적으로 이제부터 배울 어떤 최종적인 P680이라는 클로로필에 도달하게 되면은,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그 클로로필은 이제 물 분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H2O를 갖다가 이제 H 플러스랑 그다음에 O2로 만들면서 전자를 회수하게 돼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클로로필의 어레이를 보면 되는데, 사실 광합성 단백질은 단백질만 빼보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클로로필이 어떤 단백질에 있느냐, 뭐 이게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 2에 있느냐, 이것도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 2에 있고 이렇게 단백질 안에 박혀 있는 것들이에요, 클로로필이.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물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거, 요걸 갖다가 이제 리액션 센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리액션 센터에도 클로로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다른 단백질 안에 있는 클로로필이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빛 에너지에 여기 에너지를 돌아다니다가 리액션 센터에 최종적인 클로로필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 물분해 반응을 통해서 전자를 회수한다. 요 현상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포토시스템 2나 포토시스템 1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빛을 먼저 하베스팅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실제 광합성 오버롤한 프로세스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엄청 복잡해 보이죠. 근데 뭐 핵심적인 것들만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광합성은 이 틸라코이드 막을 중심으로 이 막단백질, 이 틸라코이드 막 안에 있는 막단백질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에서 배운 컴플렉스 1, 2, 3, 4 이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단 막의 바깥쪽 이쪽은 이제 스트로마라고 부르고요. 막의 안쪽은 루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미토콘드리아 멤브레인에서 매트릭스와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 이렇게 불렀지만 여기서는 스트로마와 루멘이다 라는 걸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빛이 여기가 돼요. 그래서 이걸 익사이테이션 시키는 게 포토시스템 2다. 포토시스템 2에서는 아까 방금 설명한 이런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LHCb 1, 2, 3, 뭐 LHC 이거 막 여러 가지가 이제 달려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의 약자예요.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 2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단화된 것도 다시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가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 에너지를 쫙 모아주면은 여기에서 이제 리액션 센터에 여기가 리액션 센터예요. 리액션 센터에 여기 에너지를 전달해 주게 되겠죠. 여기 에너지를 전달해 주다가 이제 P680이라는 클로로필인데 똑같은 클로로필인데 얘는 좀 이름이 스페셜하게 마지막 최종 종착지니까 P680이라고 붙였어요. P680이라고 붙은 이유는 P는 피그먼트고요. 680은 680나노에서 형광을 낸다. 그래서 이제 P680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P680에서는 이제 차지 세퍼레이션이 일어나요. 차지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좀 이따 설명하고, 차지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이게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플러스 차지는 전자를 땡기려고 하고요, 마이너스 차지는 전자를 이제 내놓으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 차지인 플러스 차지인 P680이 이제 이 Mn4CaO5라는 이제 촉매를 건드리게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플러스 차지로 하전된 680이 이제 옆에 있는 이 촉매한테 나 지금 전자 부족하니까 전자를 땡겨와, 어디서든 좀 가져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Mn4CaO5라는 촉매가 물을 갖다가 산화시켜 가지고 전자를 뺏어옵니다. 얘가 전자를 뺏어오게 되고, 전자가 또 다시 리액션 센터를 통해서 이동을 하다가 이제 플라스토퀴논이라는 애한테 전자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코엔자임 Q처럼 얘도 플라스토키논이라는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코엔자임 Q랑 플라스토키논이랑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한데 그건 좀 이따 보여줄 거고. 그래서 플라스토키논이 이제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PQH2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전자를 받은 거죠. 그럼 프로톤은 어디서 났냐? 이 스트로마 사이드에서 프로톤을 받아오는 겁니다. 마치 코엔자임 역할이랑 코엔자임 Q의 역할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스트로마 사이드에서 프로톤 받고 얘한테 전자를 받아가지고 환원이 되게 됩니다. 환원이 되게 되면 얘 환원된 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종착지가 이제 사이트크롬 B6F라는 그런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 안에는 이제 전자 전달 레독 센터들이 막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 레독 센터가 이제 배열을 해가지고 뭐 플라스토키논 환원된 플라스토키논이 전자를 내놓게 되면은 얘가 전자를 막 전달하는 거죠. 얘네들이 다 레독 센터들이에요. 전자를 전달하다가 이제 플라스토 사이아닌 이름을 적어줄까요? 얘는 플라스토 퀴논이라는 애고요. 사이토크롬 B6F를 통해서 이 PC 얘는 플라스토 사이아닌 이라는 애한테 전자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 플라스토키논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은 아니에요. 유기분자입니다. 코엔자임 Q랑 비슷한 유의 유기분자고 이 플라스토사이아닌은 단백질이에요. 수용성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스토키논은 유기분자라서 소수성 분자여가지고 이 멤브레인 내부를 이동하는 거고 플라스토사이아닌은 단백질이고 수용성 단백질이라서 이제 막 밖에서 전자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플라스토사이아닌이 드디어 전자를 갖다가 이제 포토시스템 1한테 전자를 전달해 줍니다. 포토시스템 1도 포토시스템 2랑 마찬가지로 클로로필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갖다가 이 전자 에너지 여기에서 익사이테이션 된 다음에 전자가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전자가 많이 에너지가 다운이 됐거든요. 내리막길을 따라서 다운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세컨드 부스트를 시켰습니다. 부스트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전자 에너지를. 그래서 PS1에서 다시 전자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게 되고 얘가 나중에 이제 페레독신이라는 물질을 단백질을 갖다가 환원을 시키게 됩니다. 환원을 시키게 되는데 페레독신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얘가 갈 수 있는 선택지가 페레독신은 첫 번째 사이클은 이제 사이클릭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이라고 패스웨이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가 논 사이클릭 일렉트론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이클릭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는 페레독신이 전자를 받은 다음에 얘가 다시 빠꾸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빠꾸를 해줍니다. 빠꾸를 하면은 이 플라스토키논한테 전자를 전달해줘서 얘를 환원시키는 거예요. 이 화살표는 여기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얘한테 전자를 환원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또 다시 전자를 받았으니까 페레독신한테 전자를 받았으니까 프로톤을 또 여기서 땡겨오고 스트로마 쪽에서 땡겨오고 여기 설명 안 했지만 이 플라스토키논이 사이토크롬 B6F한테 전자를 전달해주면서 자기는 산화될 때 프로톤을 루멘 쪽으로 전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플라스토키논 같은 경우에는 프로톤을 스트로마에 있는 프로톤을 루멘 쪽으로 이동시켜 준 거죠. 환원될 때는 여기 있는 거 갖다 썼으면서 산화될 때는 여기다가 갖다 내뿜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알짜 반응은 이쪽에 있는 프로톤이 이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멤브레인 차이에 프로톤 그레디언트가 생기겠죠. 프로톤 pH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ATP 신세이지 이건 우리가 배운 거죠. 프로톤 그레디언트에 의한 ATP 신세이지로 ATP를 합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페레독신이 다시 사이클릭 패스웨이를 통해서 플라스토키논을 환원하는데 전자를 제공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여기로 되돌아가면서 이게 다시 프로톤이 더 펌핑되는 거죠. 플라스토키논에 의해서. 그래서 프로톤 그레디언트는 나중에서는 ATP로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릭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ATP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면은 ATP를 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프로톤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프로톤 그레디언트가 ATP를 합성하는 거니까 이 페이스웨이는 ATP가 부족할 때 그때 가는 경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NADPH라는 게 있습니다. NADPH는 우리가 배운 NADH랑 비슷한 애예요. 환원 당량체죠. 근데 ATP가 풍부한데 이제 NADPH라는 게 부족하다. NADH랑 거의 똑같은데 이제 P만 붙었죠. 이제 P는 이제 포스페이트기입니다. 그래서 NADH 구조에 포스페이트기만 달려 있으면 NADPH예요. 그래서 이 페레독신이 이제 리덕테이즈라는 효소
FNR이라는 효소에 전자를 전달해 주면은 여기에 이제 FNR이라는 환원 효소에 FAD 코팩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FAD는 배웠죠. FAD가 FADH2가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코팩터가 있는데 이 코팩터를 환원시켜요. 그럼 환원시키면은 FADH2가 되겠죠. FADH2는 NADP 플러스한테 프로톤을 제공해서 Na 전자와 프로톤을 제공해서 NADPH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NADPH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톤 그레디언트에 의한 ADP도 합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NADPH랑 ATP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 이제 탄소 고정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성장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죠. 그게 이제 광합성의 알자 반응인데 그 반응에 이 NADPH와 ATP랑 에너지원을 활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탄수화물을 만드는데 그걸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거는 이제 명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NADPH랑 ATP를 활용해가지고 탄수화물을 이산화탄소로부터 탄수화물을 만드는 과정 이걸 갖다가 암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반응과 암반응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P680이라는 피그먼트, 그 다음에 이제 MN4CaO5라는 촉매, 이 촉매를 갖다가 이제 촉매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물을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분해한다. 그래서 영어로 이 화학 반응을 워터 스플리팅이라고 해요. 워터 스플리팅을 하고 전자를 물로부터 뺏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워터 스플리팅 반응을 촉매하는 그 촉매제로서 MN4CaO5가 쓰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제 OEC라고 부르는데 얘는 옥시전 이볼빙 컴플렉스 줄여서 OEC라고 불리는 촉매예요. OEC가 왜 옥시전 이볼빙이냐? 물이 분해되고 나서 프로톤과 옥시전이 생기잖아요. 산소가 생깁니다. 산소를 발생시키는 촉매다, 반응을 한다. 그래서 옥시전 이볼빙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PS2에서 사이토크롬 B6F로 전자를 전달해주는 플라스토키논 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크롬 B6F에서 PS1으로 포터 시스템 1으로 전자를 전달해주는 플라스토사이아닌 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PS1에서 이제 페레독신을 환원하죠. 페레독신은 사이클릭 패스웨이가 논 사이클릭 패스웨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 같은 이정표 같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가 중요하고 얘가 결국에는 논 사이클릭 패스웨이로 가게 된다면은 이제 FNR이라는 이제 페레독신 NADPH 리덕테이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레독신이 이게 FD예요. FD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 페레독신한테 전자를 받아서 NADP 플러스를 갖다가 환원시키는 효소잖아요. 그래서 FNR 줄여서 이렇게 부르고 FNR이 NADPH를 합성하고 그 다음에 이 전자 전달 과정 중에 형성된 프로톤 그레디언트가 ATP를 합성하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광합성의 명반응 과정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좀 더 간단화시켜서 교과서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우리는 다시 재방송을 하자면은 클로로플라스트라는 엽록체 안에 있어요. 엽록체 안에 보면은 뭐 아우터 멤브레인과 이너 멤브레인이 있는데 여기 이너 멤브레인 안에 이제 틸라코이드 막이 있습니다. 동전처럼 생긴 거 틸라코이드 막이 있고요. 이게 이제 틸라코이드 막인데 요 틸라코이드 막 안쪽 요걸 갖다가 우리가 루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틸라코이드 루멘. 그 다음에 요 바깥쪽 요 공간들이겠죠. 바깥쪽이면 이 공간들이 다 스트로마입니다. 그리고 지금 틸라코이드 막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먼저 포토시스템 2에 빛 에너지가 도달하게 되죠. 빛 에너지는 이제 클로로필에 여기 에너지를 막 전달하다가 리액션 센터한테 여기 에너지를 전달해 주면은 그때 옥시전 이볼빙 컴플렉스
MM4CaO5라는 촉매에 의해서 워터 스플리팅이 일어나요. 이 옥시전 이볼빙 팩터는 이제 인접한 P680이라는 피그먼트에 의해서 촉진이 되는데 스위치 온이 되는데 이제 P680이라는 피그먼트도 클로로필이에요. 클로로필 일종입니다. 근데 이 P680도 어떤 클로로필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는 거죠. 인접한 클로로필이 다 여기다 이제 전달해 준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옥시전 이볼빙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얘는 여기 에너지를 깔때기처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가 여기 쌓여요. 많은 에너지가 쌓이면은 전화 분리가 일어납니다.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차지, 얘가 이제 P680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차지가 됩니다. 얘네들 다 레디칼들이에요. 전자를 한 개씩 잃고 한 개씩 얻은 레디칼들. 그래서 이제 플러스 양이온 그리고 음이온의 페어가 생기게 돼요. 그럼 양이온은 일단 순간적으로 생기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재빨리 나중에 차지 리콤비네이션을 하게 되겠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양이온이 생기면은 이 옥시전 리볼빙 상사한테 뭐 없냐 그러는 거예요. 전자 좀 땡겨와봐. 전자를 땡겨오게 됩니다. 옥시전 리볼빙 팩터가 나서게 되는 거죠. 나설 때 H2O를 갖다가 프로톤과 O2로 분리를 워터 스플리팅을 하면서 전자를 채워오게 되겠죠. 전자를 땡겨오게 됩니다. 이 애한테 약간 앵벌이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중성화가 되겠죠. 전자를 받아서. 그러면은 얘는 전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전자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전자가. 전자 전달이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일어나요. 그 다음에 포토시스템 2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플라스토키논, 아까 설명한 플라스토키논을 이제 산화된 폼에서 환원된 폼으로 바꾼다. 그때 프로톤을 스트로마 쪽에서 갖고 온다라는 거고, 다시 이제 우리가 그때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에서 Q 사이클 배웠었죠. 근데 그때의 Q 사이클은 코엔자임 Q의 Q 사이클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Q 사이클은 플라스토키논의 Q 사이클이에요. 그 같은 Q 사이클인데 이름이 헷갈려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 Q 사이클에 의해서 얘가 산화가 되죠. 환원된 폼이 산화가 되는데 산화되면서 프로톤을 루멘 쪽에 내놓는다. 그래서 두 개의 물 분자가 스플리팅이 되면은 8개의 프로톤을 스트로마 쪽에서 루멘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크롬 B6F는 여러 가지 산화 환원 코팩터들을 이동하다가 이제 플라스토사이아닌이라는 단백질을 환원시키게 되죠. 플라스토사이아닌은 구리를 갖고 있어요. 구리 1가와 2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구리 1가면 환원된 폼이고 구리 2가는 산화된 폼이죠. 그래서 얘가 전자를 먹이면은 구리 2가가 1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라스토사이아닌이 PS1에 도달하게 되면 구리 1가가 다시 2가가 되는 거고, 전자를 내놓기 위해서. 그럼 PS1에서는 또 전자를 이동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빛이 도달하게 됩니다. 빛이 이제 여기에 플라스토사이아닌이 전자를 전달해 주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전자의 에너지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부스트업 시켜주는 거죠.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려진 에너지 레벨을 갖다가 이제 페레독신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레독신은 아까 말했듯이 이 전자를 갖다가 플라스토키논한테 이제 환원시킨다. 그럴 때 쓸 때가 이제 사이클릭 패스웨이고, 그다음에 non 사이클릭 패스웨이. 사이클릭 패스웨이는 이렇게 자꾸 사이클을 본다 그래서 사이클릭 패스웨이고, non 사이클릭 패스는 그냥 리니어하게 딱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non 사이클릭 패스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페레독신은 이제 페레독신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 FNR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 안에 있는 코팩터인 FAD, 플라빈 아데닌 다이니클레오타이드죠. 얘를 갖다가 환원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FADH2가 되겠죠. 이 FNL이라는 효소 안에서. 그러니까 FADH2는 다시 FAD로 산화가 되면서 이 NADP 플러스를 갖다가 환원을 시키게 됩니다. NADPH로 환원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때 이제 형성된 프로톤 그레디언트는 다시 이 ATP 신세이즈를 통해서 ATP를 합성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 설명했으니까 알겠죠?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NADPH
이게 이제 주요 생성물이고 ATP도 이제 주요 생성물이잖아요, 광합성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 NADH의 이제 구조는 한번 그려준 적이 있는데 NADPH 같은 경우는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지만 이제 뭐가 다른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보면은 이게 NADH 그리고 NAD 플러스의 화학 구조예요. 그래서 NADP, NAD 플러스가 NADH가 되는 거, 네, 이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붙었어요? 여기에 붙었죠? 여기 프로톤이 요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니클레오타이드죠. DNA 쪽에 다이니클레오타이드입니다. NADP는 요게 그냥 포스페이트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네, 요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 이제 환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 몸에는 NADH랑 NADPH 왜 두 개가 있냐? 그냥 NADH 쓰면 안 되냐? 똑같은 역할하고 전자 두 개씩 받는 건 똑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인체의 신비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지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NADH가 주로 환원 당량체로 쓰이는 거는 이제 이화 작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의 메타볼리즘 배울 때 우리가 이화 작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화 작용을 할 때 NADH가 많이 쓰인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NADPH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광합성이지만 동화 작용이죠. 네. 동화 작용에 NADPH가 환원 당량체로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몸은 그냥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이제 동화 작용과 이화 작용이 서로 혼재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효소들이 이화 작용에 관여하는 효소들은 NADPH만 코팩터로 인지하게끔 발달이 된 거고 동화 작용에 관련된 건 NADPH만 인식하도록 발달을 진화를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포인트들 이제 한 개씩 짚어갈 건데 첫 번째 이제 봐야 될 게 플라스토퀴논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토퀴논은 포토시스템 2에서 사이토크롬 B6F한테 전자를 전달해 주는 애죠. 얘는 이제 프로톤을 스트로마 쪽에서 루멘 쪽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에요. ATP 합성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토퀴논은 그냥 이화작용을 볼 때 우리가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을 볼 때 코엔자임 Q랑 굉장히 비슷해요. 화학적 구조도 비슷합니다. 코엔자임 Q의 화학 구조가 기억이 안 나겠죠, 당연히. 예, 안 나겠는데 코엔자임 Q 같은 경우 여기 옥시전만 더 있으면 돼요. 이제 이서 본드만 추가되면 이제 코엔자임 Q예요. 이게 코엔자임 Q고 이게 없으면은 플라스토퀴논입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롱 하이드로포빅한 테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용성 단백질로, 지용성 케미칼로서 이제 틸라막을 갖다가 그때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너 멤브레인이겠지만 막을 이동할 수 있지만 얘도 이제 플라스토퀴논도 똑같이 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틸라코이드 막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면서 전자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 개의 전자와 두 개의 프로톤을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환원될 수가 있죠. 환원된 폼, 산화된 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토퀴논 배울 때 이제 주로 등장을 하는 게 이제 DCMU라는 케미칼이에요. DCMU가 뭐냐면은 화학 구조식을 그리면은 DCMU 들어본 친구 있나요? 처음 들어보죠? 이렇게 돼 있고 NH 그다음에 C O 이런 게 이제 DCMU라는 케미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으로 쓰이는 건데 어떤 약인지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 플라스토퀴논이 기본적 역할로 돌아가면 플라스토퀴논은 PS2한테 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PS2의 바인딩, PS2는 이제 거대한 단백질이죠. 거기에 이제 바인딩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인딩을 해야지 전자를 받으니까. 그래서 플라스토퀴논이 여기에 붙었다가 전자를 받고 여기 붙어서 전자를 다시 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셔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스토퀴논이 바인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포토시스템 2에. 근데 이 바인딩 사이트에 얘가 붙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얘가 붙어버리면은 포토시스템 2가 더 이상 플라스토퀴논이 못 붙잖아요. 그러니까 포토시스템 2에서 더 이상
전자가 전달이 안 됩니다. 얘가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DCMU고, 얘가 제초제예요. 제초제. 유명한 제초제입니다. 뿌리면 이제 풀이 죽는 거죠. 왜냐면 광합성을 못하게 막아 블락해 버리니까. 근데 얘를 이제 개발한 회사가 이제 바이어.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스피린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약회사잖아요. 독일의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손흥민이 거기 있잖아요. 바이에 레버쿠젠의 그 스폰서가 바이에요. 네. 큰 회사입니다. 큰 제약회사예요.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바이에를 DCMU도 개발했죠. 아스피린도 개발한 회사다. 뭐 지금은 아스피린이 이제 특허권이 풀려가지고 다 뭐 타이레놀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아스피린과 똑같은 걸 만들긴 하지만 이제 맨 처음에 개발을 했던 회사다. 네, 그래서 이제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측면에서 한번 방합성 작용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얘는 이제 철저히 전자 중심에서 이제 포토 시스템 2와 1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Y축이 이제 포텐셜 전위예요, 전위. 그래서 얘가 높을수록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높은 거고, 낮으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PS2가 빛을 받아가지고 얘가 워터 스플리팅이 일어나죠. 이 상태에선 전자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데 이제 얘가 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높은 전자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QA, QB 얘가 이제 그 플라스토키논의 바인딩 사이트를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플라스토키논이 붙는 거예요. 붙으면은 얘한테 전자를 전달해 주겠죠. 그래서 이제 플라스토키논 풀이 있습니다. 플라스토키논 풀이라는 건 뭐예요? 플라스토키논은 환원된 형태도 있고 이제 산화된 형태도 있죠. 이 풀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광합성을 활발히 할 때는 이 전체적인 풀의 조성이 환원된 폼이 더 많아지는 거고, 광합성이 안 하고 있을 때는 산화된 폼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섞어가지고 그냥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인력 풀, 인재 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사이토크롬 B6F한테 전자를 전달해 주죠. 다 내리막길이에요. 일단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 이제 전자가 흘러가죠. 역행은 못해요. 빛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이상 전자 에너지는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사이토크롬 B6F에서는 뭐 FES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었죠. 그 산화하는 레독 센터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플라스토사이아닌한테 전자를 전달해 주죠. 네, 전달해 주면은 이제 전자 에너지가 거의 쭉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전자의 포텐셜 엄청나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P700이라는 클로로필 피그먼트가 포토 시스템 1에 존재하는데, 얘가 이제 세컨드로 두 번째 부스트업을 시켜주는 거죠. 빛 에너지를 활용해서 그 전자 에너지가 확 높아지죠. 포토 시스템 2에서 높아진 것보다 더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가 형성되게 되고, 얘도 이게 쭉 내리막길을 타다 오다가 이제 페레독신한테 가는 거죠. 페레독신한테 가게 되면은 이제 페레독신은 사이클릭 패스웨이를 가고 싶다. ATP가 부족해. 그러면은 사이클릭 패스웨이로 가서 플라스토키논 풀을 갖다가 환원시키는 데 쓰이는 거죠. 그리고 나는 NADPH가 부족해. 그럼 논 사이클릭 패스웨이로 가게 되고, 얘가 전자를 FNR, 페레독신, 이제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 효소한테 전자를 전달해 주면은 NADP 플러스가 NADPH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옆에서 보면은 지금 이 그림을 갖다가 제가 옆에서 보면은 알파벳 G랑 비슷하죠? 알파벳 G.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G 스킴이라고 불러요.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게 학술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국제 저널에서도 G 스킴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괜히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G 스킴. 라는 것을 알면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 이제 틸라코이드 루멘에 쌓여 있는 프로톤은 ATP를 합성하는데 되겠죠.
그럼 이제 다시 포토시스템 2에서 옥시전 이볼빙 컴플렉스, 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로부터 전자를 뺏어오는 애입니다.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얘가 촉매하는 반응은 워터 스플리팅이라는 반응인데, 워터 스플리팅을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전기 분해하죠. 전극, 음극, 양극 꽂아가지고 한쪽에는 수소 나오고 한쪽은 이제 산소 나오고, 그 실험 해본 적 있잖아요. 그게 전기 분해예요. 예, 워터 스플리팅입니다. 물을 분해하는 거죠. 그 물을 분해하는 게 요즘에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물을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잖아요. 산소도 나오긴 하지만 수소도 나오는데, 수소 에너지가 또 중요한 각광을 받고 있죠, 요즘에. 그래서 이제 사실 광합성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광합성 프로세스를 갖다 인공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제 학문 분야가 있어요. 인공광합성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영어로 Artificial Process Synthes인데, 걔네들의 촉매가 이제 워터 스플리팅 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수소 에너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떤 촉매를 쓸 거냐? 자연계에 이게 뻔히 존재하잖아요. 이걸 쓰면 이게 엄청 효율적이거든요. 자연계에 발달된 이거를 쓰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거의 구조를 갖다가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갖다 인공적으로 모사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쓰자, 인공광합성 구현에 쓰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Mn4CA5라는 분자예요. 분자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뭐 기호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요 W는 얘가 이제 주변에 물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물에 있는 이제 산소 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사실 아닙니다. 둘러싸고 있다. 물 분자의 산소가 둘러싸고 있다. 실제적으로 얘는 요게 전부인데, 개수를 해볼까요? 그래서 칼슘은 1개죠. 칼슘 여기 1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간은 하나, 2개, 3개, 4개,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옥시전 5개가 있어요. 하나, 2개, 3개, 4개, 5개. 요게 이제 Mn4CaO5 촉매입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밝혀진 바가 없어요. 어떻게 물 분해를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걸 밝혀진 바가 없는데, 사람들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뭔가 지식을 축적하게 되는데,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 대고 빛을 쏴주는데, 빛을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연속적으로 쏴주는 게 아니라 플래시 형태로 쏴줬어요. 플래시 형태로 팍팍팍팍.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에서 x축의 이제 이름이 이제 플래시 넘버예요. 플래시를 몇 번째 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분해되면 산소가 나오잖아요. 산소가 나오니까 옥시전 이볼빙 컴플렉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O2가 나오는 농도를 재봤어요. 플래시를 1개씩 쏴주면서.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냥 플래시 한 번당 옥시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주기를 갖고 옥시전이 나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주기가 4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플래시 4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플래시에서 안 나오는데 4번째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나오는데 5번째, 6번째, 7번째는 안 나오는데 8번째 나오는 거. 이런 실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뭔가 우리의 이 촉매의 작동 맥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제안한 스킴이 이런 스킴이에요. 이런 스킴이고, 일단 이 촉매는 상태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S0, S1, S2, S3, S4 스테이트. 이게 5개의 스테이트가 있어요. 이 5개의 스테이트가 있는데, 먼저 여기서 S0부터 출발하면은 먼저 플래시, 첫 번째 플래시가 딱 빛 에너지가 도달을 하게 되면은 S1 스테이트가 되면서 전자를 1개 방출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S2, 두 번째 플래시에서 S1에서 S2가 되는데 그때 전자를 방출하고, 그 다음에 S2에서 S3로 갈 때 이제 다시 물이 전자를 방출하고, 그 다음에 S3에서 S4가 될 때 그 다음에 전자를 방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S4에서 S0로 갈 때 물이 옥시전으로 바뀌고, 뭐 이런데 뭔가 복잡하지만 사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최첨단 학문 분야인데, 이걸 갖다가 이 구조가 여태까지 밝혀진 구조가 맞긴 한데, 사람들이 알고 있긴 한데, 도대체 S1, S2, S3, S 이게 스테이트가 뭘 의미하느냐, 이거 아직도 학계에서 설이 분분해요. 아직도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교과서에서 배우긴 하는데 10년이 지나면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 가설이. 어쨌든
이게 뭐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이건 뭐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알자 반응은 두 개의 물분자가 두 개의 물분자가 쓰였죠 반응물로. 그리고 얘가 네 개의 프로톤과 그 다음에 옥시전과 그 다음에 네 개의 전자를 방출한다. 전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방출했고 옥시전 여기에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네 개의 프로톤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메커니즘이 확정된 바는 없다. 전반적으로 두 개의 물분자가 관여를 하고 이 반응에 반응 한 사이클에 두 개의 물분자가 관여를 하고 이제 네 개의 프로톤과 그 다음에 네 개의 전자가 관여를 하는 반응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적으로 구현했냐 아직도 몰라요. 사실 메커니즘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걸 구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보려는 노력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정교하게 이제 조절이 되어 있는데 자연계 광합성 시스템 내에서는. 근데 이게 옹스트롱이거든요. 단위가 2.8, 2.3 옹스트롱. 이걸 인간이 컨트롤할 수가 없죠. 네. 이거 어떻게 컨트롤하겠어요? 비슷하게 만들어서 뭐 이게 3 옹스트롱만 되더라도 이 속매 활성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굉장히 절묘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그럼 노벨상을 받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크롬 B6F 사이토크롬 B6F는 사실 뭐 중요하다기보다 기능적으로 그게 뚜렷할 만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플라토키논한테 받은 전자를 플라토사이아닌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그냥 중간체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토키논이 이제 프로톤을 스트로마 쪽에서 봤는데 나중에 루멘 쪽으로 산화가 될 때 그때 이제 결국 이 역할이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다리 역할. 그래서 그냥 얘 구성은 뭐 이런 햄 구조를 비롯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레독스 센터들이 있다. 그래서 플라토사이아닌한테 전자를 전달해 준다. 그리고 얘는 막 단백질이다. 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크롬 B6F에서 플라토사이아닌을 환원시키게 되죠. 플라토사이아닌은 단백질이에요. 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뭐 베타 시트 구조가 보이고요. 네, 베타 시트 구조만 보이네요. 알파 헬릭스 구조는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제 메탈이 들어있죠. 얘가 불이에요. 네, 아까 얘기했죠. 불이 1가가 2가로 산화됐다가 다시 환원됐다가 이 반복을 하면서 이제 산화 환원을 하게 되는 거죠. 불이가 포함된 메탈이 포함된 단백질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전에 햄 구조 배울 때 햄 구조는 가운데 철이 있잖아요. 철이 있어서 옥시전을 바인딩을 할 때 우리가 철이 2가나 3가로 산화된다. 안 되죠. 네, 안 된다고 배웠죠. 그것도 OX 문제 나왔었어요. 중간고사 때. 근데 얘는 이제 산화 환원을 하는 겁니다. 산화 상태가 바뀌어요. 그런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PS1한테 전자를 전달해 주겠죠. 얘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PS1한테 플라토사이아닌이 전자를 전달해 주면은 아까 본 그림 이제 P700이라는 클로로필 피그먼트한테 전자를 전달해 주고 이 전자가 빛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페레독신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페레독신. 페레독신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페레독신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얘가 페레독신이에요. 페레독신인데 얘가 어떻게 산화 환원이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나머지는 이제 단백질이죠. 얘는 단백질인데 여기에 이제 산화 환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센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정육면체 같은 모양이 보이죠. 여기서 이 빨간 게 이제 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 거, 여기 노란 게 여러 개 보이죠? 네, 노란 게 이제 설퍼입니다. 그럼 설퍼와 철이 어떻게 연결됐느냐?
철은 그냥 뭐 메탈 이온이니까 그냥 있을 수 있는데 설퍼는 어디서 왔느냐? 설퍼가 혼자 돌아다니진 않거든요. 설퍼는 여기서부터 왔어요. 네. H2C 시스테인에서 온 거죠. 네. 요 해서 요게 이제 알파 카본이고 얘가 베타 카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 보이죠? 이 초록색 원자가 요 베타 카본이에요. 시스테인이 자기 설퍼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담궈준 거예요. 그래서 철이랑 같이 잘 놀아봐 이러면서 이렇게 FE와 S의 클러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클러스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 FE와 S는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이화작용 배울 때도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을 배울 때도 이제 전자 전달할 수 있는 레독 센터로 많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레독신이 나중에 이제 논사이클릭 패스웨이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FNR 이제 리덕테이지 효소한테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페레독신 다시 적어준다면은 NADP 플러스 리덕테이지 효소한테 전자를 전달해준다. 요거예요. 네. 여기 코팩터들이 있습니다. 코팩터가 뭐냐면은 요런 코팩터가 있죠. 보면 요런 코팩터가 이제 우리가 본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코팩터입니다. 얘를 사실 환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FAD가 FADH가 H2가 되면서 얘가 다시 역반응을 하면서 NADP 플러스가 NADPH로 환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세스가 거의 마감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광합성 유기체한테 광합성이 일어나는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페레독신의 역할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ATP의 양과 NADPH의 양을 어떻게 상대적인 비율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ATP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NADPH가 부족하면 NADPH를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사이클릭 패스웨이와 논 사이클릭 패스웨이가 있다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ATP와 NADPH의 상대적인 비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FD가 페레독신이 논사이클릭 패스웨이와 사이클릭 패스웨이를 그냥 뭐 자기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ATP가 부족하면은 논사이클릭으로 사이클릭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뭐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유도하는 과정, 이 선택지를 어떤 걸 가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이제 이 틸라코이드 막을 보면은 이 틸라코이드 막이 아까 전에 동전처럼 쌓여 있죠. 이 동전적인 쌓이는 거에 이제 절단면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 ATP 신세이지 나중에 배울 ATP 신세이지와 포토 시스템 2, 포토 시스템 1, 사이토크롬 B6F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럼 보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유도되냐? 이런 전반적인 멤브레인이 있는데 이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막 단백질들이 있죠. 이 포토 시스템 1, 2 이걸 비롯해서 막 단백질이 있는데 얘네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의 유동성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다시 사실 하나의 멤브레인이에요. 다 펼쳐보면은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이 흘러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의 오르가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사이클릭 패스웨이와 논 사이클릭 패스웨이를 조절한다고 해요. 그래서 멤브레인의 리오가나이제이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PS2와 PS1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PS2와 PS1 사이클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면은 페레독신이 사이클릭 패스웨이를 가가지고 플라스토키노는 지금 PS2 있는데 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가 거리가 먼 거죠. 근데 PS2와 멀기 때문에 결국에 논 사이클릭 패스웨이가 더 선호되는 거고 PS2와 PS1 사이가 너무 더 가까워지게 되면은
사이클릭 패스웨이가 더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PS2와 1 사이의 거리를 막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쪽이 이제 언스택드 멤브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 이제 인접하게 스태킹돼 있는 요 내부 여기가 이제 스택드 멤브레인이고요. 이 바깥쪽 체외곽 또는 그냥 이제 스트로마 라멜라 요 부위를 언스택드 멤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스택드 멤브레인에는 보통 이제 PS1이 주로 존재를 해요. 살펴보 여기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개수를 세보면은 PS2보다 PS1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스택드 멤브레인은 PS2가 많이 존재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건 고정된 게 아니지만 PS1과 PS2 사이의 전반적인 거리를 좁히려면은 이 스택드 멤브레인에서 이제 포토 시스템 2가 여기로 이동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PS2와 PS1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너무 가깝다. 그러니까 여기 PS2에서 PS1으로 갈 때 얘가 중간에 플라스토키논과 사이토크롬 B6F를 거쳐야지 프로톤 그레디언트가 생겨서 우리가 ATP를 합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가까워져 버려. 그러면 얘가 굳이 사이토크롬 B6F를 거쳐갈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여기 있는 에너지가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에너지가 여기도 내리막길이잖아요. 다 바이패스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마치 클로로필한테 전자를 전달해 주는 거. 네, 요 그림에서 클로로필한테 전자를 전달해 주죠. 그러니까 PS1과 너무 가까워지면 PS2가 단지 PS1의 안테나 컴플렉스가 될 뻔입니다. 네, 다이렉트로. 마치 얘네들이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가 리액션 센터한테 전자를 전달해 주시 얘도 안테나 컴플렉스 PS2가 아니라 안테나 컴플렉스처럼 얘가 여기로 다이렉트로 전달해주는 결과적으로 그냥 얘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중간에 중요한 기능들을 다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은 PS1과 PS2의 사이의 거리를 정교하게 조절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광합성이 똑바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 리오가나이제이션에 대한 프로세스는 아직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아직 정답을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조절하는가? 이게 이제 생명의 신비죠.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PS1이 바깥쪽에 많고 PS2가 안쪽에 많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PS2는 굉장히 이제 광흡수량이 높아요. PS1에 비해서. 그건 좀 이제 물리화학적인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PS2가 받는 광흡수량이 광합성 효율이 PS1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올 때 모질한 애들이 좀 바깥쪽에 있어야지 좀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겠죠. PS1만 빛을 많이 받는다고 광합성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PS2만 많이 받으면은 또 그것도 PS1이 부족해지면 안 되고 그냥 두 개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전반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게 유리하고 모자란 애들은 안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빛이 투과되는 그 아무래도 상대적인 양이 적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우수한 광합성 효율이 우수한 애들이 안쪽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멤브레인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시간인데 아마 다 안 하고 종강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반반응만 이제 몇 슬라이드만 배우면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요.